불과 반세기 전까지만 해도 핵분열 발전, 즉 원자력 에너지는 인류의 희망이었던 친환경 에너지였습니다. 이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핵분열 에너지에는 방사능 폐기물 처리와 방사선 누출 문제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시절 사람들은 굉장히 낙관적이었는지 시간이 지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라면서 방사능 폐기물을 단순히 인간과 격리하여 보관하면서 존버를 했죠. 그리고 반세기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체르노빌에서 그 위험성을 확인했는가 하면 현재 후쿠시마 방사능의 존재는 전 인류를 위협하기도 했죠. 전 세계에 묻혀있는 방사능 폐기물은 현재에도 처치 곤란이 되어 이번 존버는 실패했어 라고 인류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비롯한 수많은 국가들은 탈원전을 하고 있으며 효율은 더럽게 낮지만 그나마 안정적으로 보이는 태양광 에너지 사업에 뛰어들고 있죠. 그런데 원자력 에너지보다는 시작이 늦었지만 지금도 인류가 존버를 하고 있는 에너지가 있단 걸 아시나요? 위험성, 환경 영향, 효율 등 현재 인류가 직면한 에너지 문제를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이자 스티븐 호킹 또한 인류가 종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라고 표현했을 정도죠. 이것을 위한 국제연구소는 1988년 미국, 러시아, EU, 일본이 함께 시작하였는데 한국에서도 독자적인 기술을 인정받아서 2003년 초청 가입한 분야입니다. 그것은 바로 핵융합 발전입니다. 한때 한국의 핵융합 설비인 K스타는 전 세계로부터 사기라고 비난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핵융합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초전도 물질로 한국에서는 세라믹을 사용하였는데 당시 외국 과학자들은 이것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의 과학자들은 이것을 해냈고 작년에는 전 세계 최초로 플라즈마 온도 1억도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프랑스에 있는 국제융합 실험로 이터의 핵심 부품 중 수많은 부분을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담당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없어서는 안 되는 열 차폐체는 무게만 900톤에 이르는 부품으로 우리나라가 상세 설계부터 제작까지 모두 책임져서 성공적으로 제작, 최종 검수까지 완료하여 얼마 전 프랑스로 보내졌습니다.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이터의 한국의 지분은 상당한데요. 여태까지 한국에서 이터에 수주한 금액은 6천억 원 규모에 이릅니다. 일본에서 진행 중인 JT60SA 또한 초전도 자석용 코일 같은 핵심 부품을 한국 기업으로부터 조달받고 있죠. 그러면 왜 이렇게 전 세계는 핵분열 존버 실패의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존버에 온 힘을 쏟고 있는 걸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핵융합 발전의 원리를 짤막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물질을 이루는 기본 단위는 원자이며 그 중심에는 원자핵이 있습니다. 핵분열의 경우에는 원자핵이 서로 끈끈한 힘으로 뭉쳐있는 것을 떼어내서 그 끈끈한 힘을 필요 없게 만들고 결국 외부로 방출하게 만들어 우리가 사용하는 원리입니다. 핵융합은 이것과는 조금 반대의 개념입니다. 바로 두 개의 원자를 합치는 방식인데요. 원래 서로 다른 두 원자핵은 합쳐질 수 없습니다. 자석의 N극과 N극이 서로 붙을 수 없듯이 원자핵도 플러스 성질을 띠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이 둘의 사이에는 죽어도 함께하기 싫을 정도로 밀어내는 힘이 있는 건데 이것을 억지로 붙여놓게 만들어서 그 밀어내는 힘을 필요 없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그 힘은 외부로 방출될 것이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테죠. 이것은 우리 우주에서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 생산 방식입니다. 바로 태양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이죠. 지구상 모든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입니다. 태양이 1초 동안 뿜어내는 에너지는 지구의 모든 인류가 100만 년을 사용하고도 남을 정도로 막대하죠. 그래서 이 핵융합 발전을 우리는 인공태양이라고 부릅니다. 핵융합 발전이 주목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막대한 장점 때문입니다. 첫째, 미친 듯한 연료 효율이죠. 수소 1g만으로 석탄 21톤, 석유 8톤의 화학 에너지와 맞먹을 수 있습니다. 핵분열보다도 7배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죠. 둘째, 그리고 그 수소는 바닷물 속에 넘칩니다. 중수소는 바다에 22조 톤이 있는데 이것은 인류가 200억 년을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핵분열이나 화석에너지는 지구가 몇 억 년 동안 공들여서 만들어 놓은 자원들을 태워서 에너지를 얻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겨우 몇 시간 작업한 동영상 파일이 날아가도 사건을 날리는 제가 지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정말 화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에 반해서 핵융합은 그냥 우주의 가장 기초적인 원소로서 도처에 널린 수소라는 자원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얻는 우주에서 가장 기본적인 방식의 에너지 획득 수단입니다. 셋째, 안전성이 매우 높습니다. 핵융합 발전소보다 가정집의 가스레인지가 더 위험하다고 말할 정도죠. 넷째, 환경 친화 그 자체입니다.
이것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자연이 에너지를 얻는 방식을 모방한 것인데 환경 친화가 아닐래야 아닐 수가 없죠. 아니, 이것보다 환경 친화적인 수단이 존재하기나 할까요? 핵분열은 부산물이 방사능 물질인 것에 반해서 핵융합의 부산물은 헬륨입니다. 그냥 풍선에 넣어서 놀거나 마신 후 목소리 변조하면서 놀면 돼요. 즉 태초부터 지구 모든 에너지의 원천이었던 태양을 이 땅에 강림시킬 수 있는 것이 국제 핵융합 실험 프로젝트인데 대한민국이 이것에 큰 기여를 하고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태양 크기의 1%도 안 되는 지구, 그리고 그 지구 면적의 0.01%밖에 안 되는 대한민국에서 인공태양을 만드는 핵심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워지는 하루입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이 한국 문화만 탈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실생활에서 개인이 실질적으로 중국에 탈취당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나도 전혀 모르는 사이에 당할 수 있다고 하니 꼭 보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감정은 원래도 안 좋았지만 최근 들어 더욱더 급격히 안 좋아지고 있죠. 요즘 들어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중국의 망언들도 큰 이유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김치에 대한 중국의 시호가 또 나와서 잠깐 소개하자면 중국 관영언론 황구시보는 중국이 김치 제조법을 국제표준단체인 국제표준화기구 ISO 표준에 맞춰 제정했다며 김치 종주국인 한국이 굴욕을 당한 것이고 한국인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약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국 수촨성 메이산시가 주도하고 중국, 터키, 세르비아, 인도, 이란 등 ISO 5개 회원국이 참여해 김치 산업의 6개 식품 규제 표준을 제정했다는데 같이 참여했다는 나라들 몇면을 보니 이건 또 무슨 수작인지 웃음이 나올 뿐입니다. 한국의 식품업계도 황당하다며 고소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주장대로 김치 종주국인 한국이 배제된 상태에서 제정된 김치 표준을 누가 알아주겠냐라는 것이죠. 또한 스촨김치는 염장 채소이긴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한국의 김치와는 다르며 이번에 제정된 국제표준이라는 명칭도 김치가 아닌 파오차이로 명기돼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김치라고 표기도 안 했으면서 김치국제표준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이죠. 중국의 이런 행태들은 화가 나고 한국도 단호히 시정해 나가야 하겠지만 사실 한국 전체 차원으로 보지 않고 개인 한 명의 생활인의 입장만 본다면 또 중국이 중국하고 있네 라고 무시해버리면 실생활에서는 사실 별 상관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생활에서 개인이 실질적으로 중국에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나도 전혀 모르는 사이에 당할 수 있다고 하니 꼭 보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미국의 보안연구단체 사이버뉴스는 중국의 제이모 브랜드, W모 브랜드의 무선 공유기 제품에서 백도어가 발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제품은 월마트에 판매되는 제품으로 사이버뉴스의 문의에 월마트는 해당 품목은 현재 재고가 없으며 보충할 계획이었고 문제를 조사 중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특정 기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이버뉴스가 확인한 모든 장치에 백도어가 포함되어 있어 잠재적으로 수백만 개 이상의 장치에 백도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하며 백도어를 통해 악의적인 행위자가 해당 라우터를 통해 들어오는 모든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어떤 공유기에는 다른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스크립트가 내재돼 있어 공격자가 해당 기기뿐만 아니라 인접 네트워크에도 손상을 가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공유기는 홈 네트워크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데스크톱이나 노트북,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사물 인터넷이 발전함에 따라 TV나 로봇 청소기, 냉장고 등도 공유기와 연결하고 있죠. 공격자는 공유기의 정보를 가로챈으로써 갖가지 개인정보를 훔치고 나아가 IoT 기기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까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용 카메라에서 개인적 영상을 빼갈 수도 있고 난방기기의 통제권을 행사해 물리적 위협을 주는 것도 가능한 것이죠. 사이버뉴스는 이미 중국 IP 주소에서 공유기를 미라이 본넷에 연결하는 악성 코드가 업로드되어 공격이 있었을 수 있었다며 이는 실수가 아닌 의도적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이버뉴스의 선임 연구원은 또 W모, J모 제품들은 둘 다 중국 심천에 기반을 둔 IT 회사의 자회사라며 만약 이 공유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평판이 좋은 기업의 공유기를 구매하길 권한다 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 제품들을 확인해보니 아마존, 이베이뿐만 아니라 현재 국내 오픈마켓들에서도 직구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충격적인 사건으로 중국 업체가 우리 군에 납품한 CCTV 장비에 정보를 빼돌릴 수 있는 악성 코드가 발견됐다는 소식도 있었죠. 군사 정보가 군 서버로만 가야 하는데 중국 쪽 서버로 넘어가도록 설정된 것이고, 감시 장비의 원격 접속이 가능하도록 인터넷망이 열려 있었고, 저장 경로도 변경해서 다른 PC로 기밀을 빼돌릴 수도 있었다는데, 감시 장비 215대 모두에서 악성 코드가 발견됐고 긴급 조치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중국산 저질 짝퉁 CCTV가 납품된 이유라고 합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내부망이라도 인터넷 환경만 갖춰지면 2016년 국방망 해킹 사건처럼 충분히 군사기밀이 외부로 넘어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영국, 인도 등 각국 정부가 화웨이 네트워크 장비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들었던 이유들과 이번 중국산 공유기와 군용 CCTV 등에서 발견된 악성 코드들이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화웨이 장비에 대해 서방 국가라도 독일이나 프랑스 등은 상관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브라질 대통령의 아들이자 하원 국방위원장이 화웨이가 스파이 행위를 할 것이라며 퇴출시켜야 한다고 하자 브라질 이동통신업계에서는 이에 반대하며 허용해야 한다고 대립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트럼프가 틱톡과 중국 앱들이 개인정보를 유출한다며 퇴출시켜야 한다고 한 것도 한편으로는 정치적 이유도 상당 부분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습니다만, 중국산 무선 공유기에 악성 코드가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자 우리 실생활에 실제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정말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국민들을 통제하는 시스템도 발달되고 있다고 하는데, 얼굴 인식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서 CCTV로 범죄자를 잡아내는 시스템을 도입한 건 물론이고, 무단횡단한 시민의 얼굴을 인식해 공개 전광판에 띄우는 지역까지 있다고 하지요. 현금 인출, 건물 출입에도 얼굴 인식이 기본이고, 베이징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 시스템에도 얼굴을 등록해놓고 얼굴 인증한 사람만 쓰레기를 버릴 수 있게 하는 등 모든 순간마다 국민들이 감시당한다고 느끼자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은 국민들에게 사회적 신용 등급을 매겨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라는데, 정말 옛날 영화인 실베스터 스텔론이 출연했던 저지 드레드라는 영화에서 미래 도시정부가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CCTV로 시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벌점 시스템을 매기고, 저지라는 경찰 같은 집단이 경범죄든 중범죄든 사람들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다가 직결재판, 처형까지 마음대로 해버린다는 스토리였습니다. 중국 같은 전체주의적 국가에서 기술이 더 발전한다면 저렇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상상도 무리만은 아닐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역시 중국은 좋으면 지들만 그렇게 하던가 다른 나라들에게까지 이런 감시체제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라도 중국에서는 큰 건물에 들어가려면 무조건 스마트폰으로 건물별 QR코드를 인식해서 위험지역 방문 기록이었고, 감염자가 아니라는 확인이 떠야 출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미 개인의 고유번호는 물론 건강상태와 과거 동선까지 고스란히 기록돼 있는데 외국인도 예외가 없다고 합니다. 거기에 일부 유튜브나 언론에서는 우리나라만 중국에 입국할 때 적용한다고 했던 건강 QR코드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 등도 모두 마찬가지로 중국에 입국하려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핵상검사와 혈청검사 결과서를 포함한 건강 QR코드를 올리라고 발표했습니다. 타국들과 아무런 합의도 없는 상황입니다만 중국 관변 매체는 자기들 마음대로 한국, 일본 같은 주변국부터 도입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네요. 뭐 요즘에 개인적으로 중국 여행을 갈 사람들도 별로 없고, 공무나 비즈니스 때문에 중국에 가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테니 저런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개인정보에 대해 1도 생각 안 하고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니 참으로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얼굴 인식 시스템을 반대한다는 캠페인도 나오고 있고, 구글, 아마존, IBM,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기업들도 엄격한 규제가 도입될 때까지 얼굴 인식 시스템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얼굴 인식뿐만 아니라 생체 인식 사용에 대한 규범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만, 앞으로 중국이 그런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라는 것은 헛된 기대이겠죠. 인터넷 공유기 같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개인정보 등이 빠져나갈 수도 있고, 심지어 물리적 위험에까지 처해질 수도 있다고 하니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인터넷 공유기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들도 한 번씩 시간 내서 체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